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15년 전에 1000 수준이었던 미국의 S&P 지수가 지금 7000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나라는 6개월 전 코스피가 2500이었는데 지금 4000을 넘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오르던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격언대로 많이 올랐으니 좀 조정받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요. 지금 석 달 전에 3,000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에 2,500이었는데 지금 4,000이니까요. 4,200까지 갔다가 조금 내렸고 금요일도 조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흔히 조정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 전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값은 정말 가파르게 오르다가 온수당 올 초에 2,80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금방 4,000달러 넘었다가 한 10% 정도 폭락을 했는데 다시 조금씩 오르면서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하나에 이제 17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주말 사이에 또 내렸고 그래서 14만 달러니까 비트코인은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던 자산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증시도 올랐고 우리 증시도 오르지만 증시 안에서도 오른 종목은 사실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AI하고 반도체, 이른바 빅테크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코스피의 반도체, AI,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산업, 방산주만 오른다. 코스피에 상장된 게 한 950여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흔히 대형주라고 하면 이제 950개 중에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는 한 달 반 사이에 한 26, 7%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101위부터 300위까지, 그러니까 중형주는 한 7%. 그러면 301위부터 950위까지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600여 개 주는 보합이거나 그중에 상당수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게 AI인데 그런데 AI 거품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출렁출렁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 우리 증시까지 또 이렇게 불안 조짐을 보이는 이게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거품 아니냐는 건데 아시다시피 AI 관련 주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이끌고 있는 챗GPT의 오픈 AI 같은 경우에 제가 매출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난해 매출이 5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7천억 정도니까 이 오픈 AI가 1조 달러짜리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가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하면 매출이 5천억, 7천억 정도. 네, 우리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1년에 매출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영업이익은 적지 않았어요. 예. 물론 이제 AI가 진짜 산업이 태동하니까 이런 거지만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거 금융 연극 아니냐, 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모두 지금 AI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이 AI 패권에 뭔가 기술로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우리 하이닉스 같은 하이닉스 큰 숟가락이지만 이런 기술 기업까지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나머지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차가운데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AI 관련주들은 뜨거운, 이른바 이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는 이제 자본시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메인스트리트라는 건 이제 그 일반 동네들, 네. 실물 경제. 네, 그 뭐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안 된다, 뭐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실제 뭐 통계 떠나서 골목 상권이나 주변 친구들 보면 경기가 안 좋은 건 어렵죠. 네, 체감이 됩니다. 네.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수치로 보면 지난달 우리 수출이 또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거칠 것 같습니다. 올해 법인세도. 예. 그런데 들여다보면 또 반도체입니다. AI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늘었고 쇼티지가 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일반적인 메모리, HBM 말할 것도 없고 메모리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네. 가격도 지금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리고 있는데도 팔 물건이 없고, 그런데도 실물 경제는 차갑고, 그러면서 오르는 건 증시,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만. 자산 시장. 예. 네. 이 자산 시장만, 멕시코 시티 집값도 최근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화폐로 뭘 사놓고 있는 건, 뭐 큰 바위 덩어리라도 그게 만약에 화폐 아닌 걸로 거래된다면 그것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빼고 다 오르는 겁니다. 화폐 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 네. 그건 또 실제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M2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말고 조금 더 광의의 화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은 바로 그냥 현금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찾을 때 약간 불편한, 하루 이틀 걸리거나 번거로운 이게 이제 M2입니다. 예를 들어 뭐 MMF 같은, 또 적금이라든지, 이 M2가 사실 안 늘어난 적은 없고, 지금 한국만 해도 한 정확하게 10년 전에 2,000조 정도 풀려 있었는데 지금 4,200조니까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고 있다. 미국은 특히 1970년대부터 이 늘어난 M2와 S&P 500, 미국 증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500개 종목이죠. S&P 500 지수가 거의 똑같이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 요 한두 달 사이에는 이제 S&P 500이 더 이격도가, 그러니까 더 높이 쏟아버려서 약간 거품 느낌이 있는데, 네. 결국은 돈을 풀면 뭐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네. 돈은 풀렸고, 그러나 실물 경제는 별로 안 좋고 자산 시장은 오르고, 이렇게 되면 부의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면 뭐 5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시라는 건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0.1%가 갖고 있는 주식이 훨씬 많으니까요. 예. 수백 배가 더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끌어올린 자산 시장, 이게 2000년대 초에 온라인, 그러니까 야후 같은 그 WWW, 그러니까 웹 시장,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때도 이때와 똑같았는데, 그때 주식 시장이 정말 폭락하거든요. 2000년 3월에 5,000이었던 나스닥이 2002년에 1,200까지 떨어지는데, 네. 2년 만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품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M2, 미국에 풀린 시중의 돈과 미국 상위 포춘지 분석을 보면 미국 상위 0.1% 자산의 오름세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예. 하위 50%,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자산 안 오르느냐? 그것도 3배 올랐습니다. 0.1%의 순자산도 3배가 올랐습니다. 요 기간 동안. 2008년부터 돈을 마구 푼 다음부터. 그런데 네. 0.1%의 순자산은 8조 원에서 22조 달러가 됐고, 하위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의 자산은 다 합쳐봤자 2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0.1% 자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요것도 3배가 늘어서 6조 달러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3배가 올라도 0.1% 자산이 규모가 차이가 훨씬 나죠. 그죠. 그렇죠. 네, 훨씬 더 크게 오르는 겁니다. 아무튼 돈은 풀렸도 그러나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또 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내리라고 연준에 파월 의장한테 압력을 계속 넣고 있고, 결국 올해 이제 2번이나 내렸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풀린 돈을 꾸준히 QT라 그럽니다. 양적 긴축이라 그러는데 꾸준히 회수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연준 대차 대조표에 국채 잔고가 한 6조 원 정도 남아 6조 달러 그러니까 6조 달러 정도의 돈이 아직도 풀린 돈이 남아 있는데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하기로 돈을 그만 회수하기로 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ECB도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긴축한다고 돈을 회수한다면서 지난 1년여 동안 기준금리 8번이나 내렸고 중국도 금리를 자꾸 내리고 있고 일본도 뭐 완화적 적극 재정하겠다. 정부가 돈 더 풀겠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자산 시장만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차가 연비가 안 좋으니까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이제 돈을 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는 20일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국이 실업률이 상당히 실업률이 많이 조금 유의미하게 높아졌어. 이렇게 나오면 금리를 더 낮추고 이제 실제 예. 돈을 본격적으로 풀 겁니다. 그럼 여러 나라들이 금리 내리면 우리도 내리나요? 우리도 내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영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계부채 부동산이라는 뇌관이 있어서 네, 우리는 쉽지 않고 여기에 환율까지 불안하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잖아요. 예.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리면 아무래도 달러는 덜 들어올 거고 네,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은 대로 향할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산 시장 급등하면서 반가운 소식이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규모도 엄청 커졌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한 1,300조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1,400조 있다고 하니까요. 예. 네. 2년 전에 국민연금이 돈 굴려서 100조, 작년에 160조, 올해 200조 벌 것 같으니까요. 네, 이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물 경제, 물건 만들고 서비스 제공하는 실물 경제 시장보다 자산 시장만 얼마나 커지고 있나.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으로 32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에 국민연금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 굴립니다. 돈 굴려서 160조를 벌었으니까 예. 삼성전자의 5배 이상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노동하는 시장 옆에 자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나. 네. 그리고 그게 커지고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돈을 담궈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끔주했던 인물 최창렬 교수.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그 대미 협상, 환세 안보 협상의 그 팩트 시트가 제일 중요했던 뉴스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뭐 야당이나 비판적인 관점도 있습니다만 의미가 컸다고 보고 어쨌든 고생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부처 장관들 있잖아요. 외교부, 예. 사무통상부 장관 등등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여권 인사들을 좀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진 원장은 끔주했던 인물. 저는 절반만 뜬 인물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뜨느냐 지느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인데 정성호 법무장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 이후 마무리 처리 어떻게 해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 알겠습니다. 끔주의 진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역시 뭐 같은 맥락에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이진수 차관, 법무차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만 행동의 그 앞뒤 정황이나 맥락이 말끔하지가 않았어요. 깔끔하지도 않았고 스스로가 그거를 항소 포기를 스스로가 결정을 했으면서 또 나중에는 또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라고 얘기한 등등 정무적 판단했다라는 것들이 역시 드러난 얘기들도 그렇고 아무튼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런 면에서 항소 포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역시 가장 그 중심에는 노만석 전 대행이 있지 않았을까. 대단히 불명예스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준 원장 검주의 진인물. 그러니까 본인은 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졌다고 보는 사람인데 황교안 전 총리인데 본인은 뭐 구속영장 기각되긴 했지만은 뭐 부정선거론자 그리고 뭐 아스팔트 구구론자라고 확실하게 이번에 다시 한번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도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더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된 것 같다고 봅니다. 자, 언급된 대로 한번 검토해 볼까요? 한미 간의 관세와 안보 팩트시트 뭐 어느 정도 잘 된 거죠? 그래 더 봐야죠.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김종관 산업부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평등 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게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문서화가 안 되느냐부터 해서 또 한미 정상 간의 이 약속이 뭔가 이 오그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부터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했다면서 의미가 커요. 일단 크지만 또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이 있겠죠. 챙길 건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특별법 제정이냐 또 비준이냐 가지고 또 야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200억 불을 10년간 나눠낸다든지 또 이게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리한 건데 물론 그러나 이제 자동차나 부품 관세 등 이런 것들의 어떤 인하 시점 같은 거 이런 게 불명확하다든지 말이죠. 반도체는 대만과 아직 그 협상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등등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것인가의 문제 등 앞으로도 정말 챙길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준 원장. 저도 뭐 최악의 조건 속에서 뭐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권투로 친다면 정말 무자비한 헤비급 인파이터하고 붙어서 우리가 무슨 상당히 조심스러운 인파이터 아웃복서 뭐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아주 선방했다고 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밖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몰아치지. 그다음에 뭐 안에서는 뭐 야당이 말이죠.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뭐 팩트시트 어딨냐라고 공격 때문에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내우 외환 속에서 선방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중간평가 한번 냈습니다만은 거의 뭐 저는 뭐 A학점 90점 이상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까 지적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 야당이 이걸 비준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비준을 받으면 좋죠. 네. 근데 비준을 받을 때까지 그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정쟁적일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의 태도로 볼 때. 그리고 한미 FTA 할 때도 비준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건 FTA 협정하고는 다른 거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워낙 재정 부담이 크니까 비준이 필요하죠.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하게 되면 이게 특별법 제정하는 것과는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과정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비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이 동력이 약화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미 간에도 여전히 지금 챙겨야 될 부분들 협상할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특별법도 만들고 비준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비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끔 하면 가장 좋겠으나 지금의 야당의 태도 또 여야 관계를 볼 때 비준에 들어간 순간 완전히 정치 정쟁 그리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특별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야당 의도는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의도가 너무 뻔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합의 사항이라든지 MOU 뭐 일일이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 공격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의석이 지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뭐 비준 뭐 무리 없지 않을까요?
근데 비준이라는 게 이게 물론 비준도 그렇고 특별법도 그렇고 다 상임을 거치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은 과정은 같은 과정인데 이게 이 서류나 문서를 쭉 보니까 비준에 필요한 서류나 문서가 훨씬 많더라고요. 과정 절차가 세부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의석이 많으니까 이제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없겠으나 그리고 비준 같은 경우야 비준으로 만약 들어가 있는 거의 여야 합의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비준조차도 이걸 의석에 의한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야당이 별 문제 다 끄집어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보기에 바람직한 거는 동시에 해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대미투자기금 등에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돼야지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예. 일단 특별법은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 하면서 그리고 비준도 좀 여건이 생각하긴 하되 야당의 현재 이 태도가 너무 이걸 막기 위한 어떤 글쎄요 이 발목 잡기 위한 게 보여서 기술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면서 비준을 좀 뒤로 후순위 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필수 사항인지 여부는 확실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권이 이 국회 비준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 결론을 놓고 보면 말이죠,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그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많이 돼서 이를테면 핵 문제라든지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말이죠, 미군 주한미군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을 견제하는 조항을 곳곳에 넣는 것, 이런 거 전부 보수 진영이라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 그렇죠. 대로 된 게 많아요. 예. 근데 오히려 국민은 이게 전부 백지시듯하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겠다라는 것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인데 이거를 글쎄 여당이 오케이 뭐 하겠다라고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정치적인 논란 속에 그냥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특별법으로 그냥. 그 비준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의회와도 그 관계가 좀 있다고 그래요.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외교적으로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외교 비준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글쎄요. 저는 그래서 원칙론적으로는 비준이 필요하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증인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정치권에는 관심이 있죠.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비중 왜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서는 뭐 여야 정치권에 대한 관심 사항이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정부와 여당이 이걸 비준 절차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뭐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등이 거론된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낸 지검장들을 전부 다 뭐 평검사로 강등시키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검사 징계법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갈까요? 근데 검사징계법 폐지는 지금 검찰도 이제 검사징계법 개정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검찰 이게 검찰과 민주당과의 전 구원 오래된 악연이 드러난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이번만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여당도. 근데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 뭐 평검사와의 대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그때 오죽하면 뭐 이쯤만 막 나가자는 것이 이런 얘기 나왔었던 것이고 결국은 박연차 게이트 등으로 해서 노 전 대통령이 불행한 비극이 있었고 또 이명박 후보 때 보면 다스니 뭐 이런 사건에서 대단히 관대했어요. 전반적으로 뭐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었고 윤석열 정권 때는 다 우리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하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교체하고 수뇌부 완전히 갈아치운 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결론 내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진보 정권보다 보수 정권에 관대했던 건 전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게 이번에 폭발한 거예요. 단순히 항소 포기하고 검사장들이 그 정도 항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보통 때와 달리 말하자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으니 명분이 없었는데 이번은 명분으로 들고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징계도 파면을 가능하게 하고 또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무례해 보이죠 일단 그 자체 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깔린 기준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검찰이 자초했어요. 즉시항고권 행사 안 한 게 검찰 아닙니까? 게다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리했고 그때는 조직적 반발 안 했어요. 비판이 나오긴 나왔죠. 2%에. 이렇게 검사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때 즉시항고권을 행사 안 했던 건 대단한 문제였어요. 내란 수계 우두머리 혐의자가 석방이 됐는데 예, 예. 즉시항고권은 당연히 행사해야 돼서 권한을 행사 안 했으면 뭐 그때 검사장들이 조직적 반발 안 했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일단 이 검찰은 안 되겠구나.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예. 그 자체로 볼 때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만 그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네. 여론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예. 네. 저도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최상일 교수 말씀하고 항소 포기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의도대로 검찰이 상당히 반발한 부분 했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쭉 사례를 봤다 보면은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로 검찰의 어떤 항명 사태랄까 이런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과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수부 있지 않습니까? 대검 중수부 검찰의 꽃 권력 어떤 기관이었던 중수부 폐지할 때도 검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부 일제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청 반대에 대해서도 꾸준히 반발하다 명분 찾다 이번에 들고 일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윤석열 개헌 반발할 때 뭐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검찰이? 사실 이 정도로 검찰이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공정심이 있었다면 불법적 개헌에 대해 전부 일제히 들고 일어났어야 되죠. 근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말이죠. 이 공소하고 유죄하고 이 수사할 때 보면은 너무 사실 국민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어떤 검찰의 집단 어떤 항명에 가까운 이런 반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특히 다른 공무원들하고 워낙 다른 또 특수성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검찰 내부 반발을 합리화한다면 과거에 했던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검찰의 어떤 집단 행동 뭐 나아가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이나 행동들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항소 포기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번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은 절대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검장들 다 평검사로 바꾸고 검사징계법 일사천리로 통과시킬까요? 검사징계법은 통과시키겠던데요. 현재 기세를 볼 때 그럴 것 같고 그 대신 지검장급들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문제는 저는 수사에 그칠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갑자기 15명을 또 전부 갑자기 다. 평검사 그리고 지검장들의 그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노만석 대행도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항소 포기 주체가 검찰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의 검사장급들, 지검장급, 검사장급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자신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의 수뇌부들은 어떤 그 정권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건 자체가 뭐냐면 검찰이 항소의 주체인데 항소를 포기한 건 검찰이기 때문에 항명이 뭐가 없어 자기네들이 항소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이제 항명이다, 이제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이재명 전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니냐로 보고 있는 그게 갈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 아니 뭐 검사장급 18명 일제히 뭐 중징계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다만 이후 검사들의 어떤 징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특혜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하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검사 한 명 징계하는데 무슨 어떻게 국회 탄핵 절차까지 거친다? 네.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뭐 스폰서 검사들도 파면 안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차제에 검사징계법을 개정을 해서 파면을 가능한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그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이 헌법기관도 아니거든요.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검찰이 위상이 높았던 거죠. 그만큼. 그동안에 기소권. 너무 높고 너무 특혜가 많고 너무 특별한 기관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1시 30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온화한 날씨에 가을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오후 시간 상행선으로 차가 늘면서 정체 구간 사고도 상당한데요.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송악 2차로와 서해대교 1차로 또 화성 부근으로는 갓길에서 각각 추돌 사고 차량들 처리 중입니다. 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내내 밀려 지나고요. 강원권에서 돌아오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인제 부근 1차로가 사고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설악과 서중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영동선 인천 방향 새마을 일대로도 오후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기권 진입하셔선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사고 정체 남아 있고요. 이천과 양지, 북수원과 반월터널, 월곶을 중심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로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도 안진 터널을 중심으로 크게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인데요. 그 황교안 전 네. 대표가 이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우자 이런 얘기했는데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뭐가 황교안이라는지 모르겠고 또 이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바로 그 자기의 말을 비판하는 사람이 또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대표적인 음모론자이고 또 뭐니 해도 말이죠. 개엄 당일날 그 우원식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의장 체포란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고 말이죠. 근데 이런 분한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아무리 진영 논리를 이거 10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진실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분이 제1야당의 대표로 뽑혔긴 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완전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윤석열이다. 라는 말로 드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극우다라는 말로 똑같이 들리거든요. 저희는.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히틀러라고 그랬습니다. 이 걸핏하면 여야가 서로 히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틀러 망 SS의 뭐 돌격대 SS 친위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말이죠. 외신에 히틀러에 대한 기사가 쫙 나왔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그 영국에서 말이죠. 한 연구소에서 히틀러의 DNA 유전자를 조사해 봤는데 칼만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칼만 증후군. 이게 뭐냐면 자폐증 증대,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그다음에 조현병. 요게 이제 서로 뒤섞여 있는 게 칼만 증후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폐쇄적이고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화를 벌떡벌떡 잘 내는 증후군이 칼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당이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히틀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게 네. 너무 폐쇄적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예. 또 버럭버럭 걸핏하면 화내는 이런 칼만 증후군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시 장동혁 대표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 히틀러 얘기를 네.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히틀러다.
일반 국민이 여기에 동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할 리가 없죠.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얘기만 하면 글쎄요. 당의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항소 포기가 사실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지지율 수치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안 올라가요. 떨어지고 전혀 있어요. 반사익을 못 얻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지지율이 50% 60%대잖아요. 50, 60%대라면 높은 지지율인데 이제 와서 자꾸 끌어내리자 탄핵하자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일단. 네. 환경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영 대표는 지금 아무리 제1야당의 어떤 정치 전략, 정치 공학인지 모르겠으나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은 자신의 정책 입지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된 말이죠. 설령 민주당이 좀 과하게 밀어붙인 법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이 극우화되고 자꾸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대한민국의 정당 체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얼마나 그 호재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뭐 전세가 문제, 뭐 폭등하는 문제라든지 조의대 문제, 그다음 김현지 문제, 거기다 재판 중지법 논란까지 해서 국민의힘의 호재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60% 안팎인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해서 국민의힘에 그만큼 악재도 아주 많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동영 강성 드라이브도 있지만 거기다가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증언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동안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마인드들. 그 다음에 또 뭐 최근 들어 김건희 씨 뭐 계속 뭐 귀금속 좋아했던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중도층이 항소 포기라든지 말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왜 그러지? 좀 이 여권이 왜 이리 좀 짜증나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금 전에 이제 장동영 뭐 윤석열 대도 김건희로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지 화가 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아무리 좀 여권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야권 너희들한테는 절대 표 못 주겠다, 지지 못 주겠다. 이게 저는 중도층의 현주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윤석열 그 계엄 세력과의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동일시 쪽으로 가니까 이게 국민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야당을 어려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의석이 적다고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자체가 권위가 없어요. 야당이 권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그 권력의 속선이거든요. 여당이 자꾸 무리하게 그 일방 독주를 할 수 있는 자꾸만 동기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좀 야당이 좀 딱 바로 서서 카리스마도 좀 보여주고 이럴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사안이 나왔을 때도 딱 선을 좀 긋고 우린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든지 이렇게 가면서 뭔가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오면 오히려 지금 야당이 유리해요. 하기에 따라서는. 근데 전혀 그 살리기커녕 점점 내란 정국으로 뒤로 다시 퇴행하고 후퇴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런 발언들 이거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의 흐름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국민의힘 상당히 전략을 달리 해야 되고 사실 강원 양면 전략을 해야 되고 일단 선거에 이기든 지든 내년 6월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권을 몰아붙이든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달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왜? 아니 여기서 수타이 우리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총리실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다. 이른바 계엄 사태 때 거기에 이게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공무원들을 뭐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이거 하기에 따라 너무 과해지면 그렇어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역풍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도는 알겠는데 공무원들의 핸드폰까지 수거하겠다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자발적인 이제 제출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국민 일반이 이걸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때까지 계엄이 6시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게 4월 4일이거든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때의 태도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와서 다시 TF 만들어 가지고 전 공무원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9개 기관 그중에 이제 특히 검사나 경찰이나 감사원 권력기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 한다면 그리고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계선을 좀 두는 게 어떤가. 이를테면 어느 부서 그다음에 직위 이런 부분에 좀 사실 정말 민감한 권력기관의 핵심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검찰이 잇따른 뭐 이 항소가 포기 된 거라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영장 구속영장 취소된 것들 이거를 공무 내부 보면은 여전히 이게 보수 기류들이 새까맣게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장들이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 그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는 하되 조심스럽다. 경계와 선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자칫하게 이렇게 상당히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각 부처나 각 조직에 이제 그 지도부가 있을 수뇌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조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인사에서 오히려 승진 명단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대단히 애매할 거란 얘기예요. 글쎄요. 네, 그게. 근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이미 뭐 각종 투서나 뭐 이런 그거 것들이 나오겠죠. 있다는데 네. 또 그런 뭐 투서를 그 장본인들은 아마도 다 음해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참 그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면은 네. 또 비판받을 것 비판받을 같고 거. 참 그래요. 난감해요. 안 하는 거 좀 당연은 인정을 하는데 분명 히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저 속아내야 된다고 봐요. 100% 잘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주 애매하게 다른 걸 건드릴 수 있어서 이게 전혀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원래는 과거 정부에도 항상 이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감사원에서 내부 감사 소리 없이 합니다. 사실 비슷한 형태로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아예 명칭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 해서 정식으로 TF를 발족시켜서 하는 경우는 기억에는 좀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감사원도 못 믿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내부에 아니 또 각 부처 내에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 별도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다. 예. 근데 이제 휴대폰을 제출해서 포렌식은 아니지만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에 그게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 조심해야지 괜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주 수뇌부들 위주로 말이죠. 그 사람 하나 위주로. 좀 특이한 게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정부 기관장들 감사들 쫙 바꾸지 않습니까? 아주 세게 무리하게 바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가 좀 적체되고 있죠. 상당히 너무 적체되고 느려요, 바람직하지 않게 적체되고 있는 거 사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게 제대로 좀 국정이 좀 작동이 될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한참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과거 정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공공기관에 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그런 점에서 이 정부 혁신 TF 받아올 때 이게 약간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필요성과 조심스러움 이게 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대개 아주 그야말로 전광석같이 뭐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대단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너무 늦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성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빨리 뭐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예. 인사 문제에서 다른 건 말고. 그러니까 아마 인수위 없이 바로 그런 취임해서 점이 있을 그런 거예요. 것도 그런 있죠. 점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도 이제 이제 이 관세 협상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대단히 누적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임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교 공관장들 빈자리가 얼마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느려요 지금 그거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특기가 추진력 아닙니까? 질풍같이 밀어붙인 추진력인데 최근에 제가 몇 번 아주 그 강한 진보적인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조심스럽게 내란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디다. 이게 자칫하면 내년 올해를 넘어서면 피로감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속도를 전반적으로 좀 더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 정부가 청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단호하고 좀 속전속결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번에 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딱 활동 기한이 내년 2월까지도 2월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오래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때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정교하게 어떻게 잘하느냐. 그거죠. 이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게 공무원들이 이건 좀 과하네. 그리고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킬 정도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건 또 사정정국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역대 정권 때보다 나왔던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이 계엄을 해소해 나가고 내란 형식하는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좀 이걸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물론 시한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연구를 하겠죠. 뭐 당장 얘기만 나왔으니까. TF 구성원들을 또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예.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앞으로 많이 남아 알겠어요. 있는데요. 총리실 산하에 이걸 두기로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그 종묘 앞에 건물 짓는 문제, 그 다음에 한강 버스 문제 예. 계속 언급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척점을 만드는 거를 두고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뭔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자꾸 나와요. 그렇게 보이죠. 지금 국무총리가 그 이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유난히 발언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인석 총리 서울시장 선을 많이 있었는데 본인이 일단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보다 했습니다. 부인이야 별로 의미가 없죠. 그거야. 성이 바뀌면 뭐 출마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정이 가능해요. 정말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애매모호한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출마 가능성이 지금 놓고 본다면 저는 한 80% 이상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출마 가능성 높게 봅니다. 네. 당내에서 김민석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와도 안 나가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라고 안 올 본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말을 그래서 그렇게 잘을 까는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지방선거가 정말 지방 권력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는 국회 패스트트랙 때도 보면 지금 뭐 내일 모레 20일 날 지금 최종 판결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와, 이게 여기도 공교롭게 대전시장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방선거 판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게다가 판결 이하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심하게 말하면 다른데 다 이겨도 말이죠. 서울시장 선거를 지면 이게 상징적인 게 상징적이에요. 커요.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서울시장 선거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 이런 여러 가지 특검들. 만약 서울시장 선거 접으세요. 봐라 서울시장 선거 짓는 거 봐라. 이거 특검 이거 전부 다 그렇죠. 국민 지지 못 받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말이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그래서 한강버스며 이런 종묘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죠. 추정도 가능합니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 그게 패스트트랙이요. 2024년 총선도 아니고 2020년 총선 때 선거법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2020년도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고 기소된 지도 4년이 지나서 지금 1심 판결 나고 있거든요. 예. 어떤 판결 내려질까요? 근데 이 물리적인 행동을 한 그 모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왜냐면 유죄 피해가기가 어렵지 피하기 않을까요? 어렵죠.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이른바 예. 거기에 따라서 거의 우리가 눈에 선하잖아요. 그 행동들이. 그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죄 나올 가능성은 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현역 의원이고 단체장들이라 하더라도 무죄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렇게 거론 지금 이번 대상들이 보면은 윤한홍, 이철규 두 사람은 완전히 찐윤이고 거기다가 또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신친윤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 두 명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이웃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호재의 상황을 맞이한 건데 지금 이미 지금 구형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구형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상당히 형량이 많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피해가 징역 쉽지 않은 2년 것 같아요. 구형돼 있어요. 2년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거론되어 온 사람이 정치 생명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까지 재판이 이렇게 걸린 거 보면 뭐 2심, 3심까지 가려면 또 앞으로 아직 몇 멀었어요. 년 남은 거 아니에요? 이 확정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1심인데 4년 걸렸는데요. 아마 2, 3심은 좀 빠르다 하더라도 이거 대법원까지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마 22대 국회 끝날 때나 나올지 모르죠. 또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사법개혁 얘기 많이 했으면 이게 재판의 속도 문제 말입니다. 이건 정말 시정돼야 되는 문제 정말이에요. 같아요. 바꿔야 되는 네.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과거에 윤미향 의원도 그랬고 뭐 근데 한두 명이 선거 재판은 원래 더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빨리 해야 보면 돼요. 더 늦지 않습니까? 더 늦어요. 6년 끌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20일 거죠. 날 지금 선거 예정이니까 지켜보고 27일 날 가서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는데 네. 그 아마 뭐 가결될 가결되겠죠. 거고 거의 90% 가결되겠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 황교안 총리 영장이 다 기각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 전 영장 이번에는 그렇게 발부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자체가 느낌상 그래요. 지금 사실 뭐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주장하는 걸 뒤집을 만한 그 어떤 소명할 만한 그 어떤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얼마나 특검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벌써 어떻게든 얘기가 나왔을 텐데 별로 없으니까 별로 얘기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영장 발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영장 발부가 기각된 게 여권 민주당이 크게 불리하지만 않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진윤 내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뭉치고 뭔가 이렇게 반격을 시도한다라는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체포 영장이 가결되고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은 여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뭐 정당 해산 문제 이런 부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론을 거론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정청래 대표의 입으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낫다고 여러 번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정당 해산은 어쨌든 그 유권자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국민 심판으로 심판해야죠. 해야죠. 왜 정부가 그걸 나섭니까? 나서는 건 그건 과거의 그 진보당 사건 때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정당 해산, 위원 정당 해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근데 굳이 그걸 자꾸 내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자꾸 명분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 걸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릴만 하면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에 대한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뉴스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는 계속 또 함께 또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은 민주당이 여론조사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늘상 저희들이 하면 100번 이상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은 아무리 용을 쓰고 자기들 몸부림치고 하더라도 그 내란의 어떤 덫 함정으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정치 자체를 자꾸만 퇴행시켜요. 자신들만 퇴행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정상적인 이 쟁투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란 프레임이 계속 가니까. 근데 그 내란 프레임을 계속 제공을 해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태까지 하는 걸 미뤄볼 때.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도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중도층이 계속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간에 솔직히 중도층은 약간 짜증나고 화낼 뿐이 이게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 큰 줄기는 어차피 한 1년 동안은 이 내란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트라우마처럼 깊이 중도층이 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뽑지 않는 한 해결하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자, 직진본능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네요. 그래서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골랐습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